새벽 4시. 도시의 하늘은 아직 깊은 남색이었고 고층 아파트 32층 창밖으로는 불빛들이 차갑게 깜빡이고 있었다.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방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온 이 손은 언제나 무언가를 만들고 키우고 보살피는데 익숙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것도 움켜쥘 수 없었다. 어제 저녁의 광경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대리석 식탁 위에 놓인 그 화려한 접시들, 수입 도자기라며 며느리가 자랑하던 한 개에 10만 원이 넘는다던 그 접시들이 산산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지던 소리, 그리고 그 위에 쏟아진 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의 갈색 국물이 흰 대리석을 더럽히던 모습.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에 들린 최신형 스마트폰은 여전히 명품 가방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가 방금 구매했다며 자랑하던 월급 3달치가 넘는 가격의 가방. 나는 단지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이었다. 얘야, 그 돈이면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거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을 모르세요. 이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 명품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뭘 아세요? 평생 흙이나 만지시고 낡은 옷만 입고 사신 분이. 그 순간 나는 내 가슴 어딘가가 얼어붙는 걸 느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옆에 있던 나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발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만드신 음식들, 솔직히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된장 냄새가 집안에 배이잖아요. 친구들 올 때마다 너무 창피하다고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된장은 내가 직접 메주를 쑤어 1년을 기다려 만든 것이었다. 시골집 장독대에서 정성스럽게 숙성시킨 그 깊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이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거짓이었던 걸까? 그리고요,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계속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여기 계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에요. 친구들이 놀러 오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집도 좁아 보이고 요양원이든 시골집이든 두 분만의 공간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는 식탁을 확 밀어버렸다. 접시들이 깨지는 소리, 국물이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내가 평생 간직해온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옆에서 남편이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멀게 느껴졌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는 단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진정해.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이해?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내가 무엇을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평생 땀 흘려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편만 들며 나를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냄새나는 것으로 취급받는다는 것을. 며느리는 부엌으로 사라졌고 곧 샤워하는 물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그녀의 고급 향수 냄새로 집안을 채우기 위해서일 것이다. 아들은 깨진 접시들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요.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나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얼굴에서 나는 더 이상 내가 키운 아이를 볼 수 없었다. 거기에는 타협하고
회피하고 비겁하게 눈치를 보는 중년 남자만 있을 뿐이었다. 남편과 나는 그날 밤 말없이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이 아파트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공간은 겨우 방 하나였다. 그나마도 창문이 없는 창고처럼 좁은 공간이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다. 당신, 괜찮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봤다. 70년. 그중 50년은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다. 나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새벽 3시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꺼냈다. 낡은 보스턴백이었다. 40년 전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그 가방. 나는 그 안에 옷 몇 벌과 통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넣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내가 있었다. 밭에서 마기를 마치고 해맑게 웃고 있는 25살의 나. 그때의 나는 자유로웠다. 그때의 나는 누구에게도 부담이 아니었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함께 50년을 산 사람.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나는 혼자여야 했다. 나는 작은 메모지에 몇 글자를 적었다. 먼저 갑니다. 걱정 마세요. 현관문을 열 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벽에 걸린 며느리의 명품 가방들이 나를 조롱하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다.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무거웠다.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 같았다. 50년간 엄마로 산 삶, 며느리로 할머니로 산 삶. 그 모든 것이 그 문 뒤에 남겨진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다. 거기에는 슬픔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있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집에 갑니다. 네. 근데 여기가 제 진짜 집으로요. 그날은 가을이 막 시작되던 9월이었다. 나와 남편이 서울로 올라온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아들의 전화를 받았을 때만 해도 나는 순진하게 기대했다.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저희도 부모님 모시고 싶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던가. 아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우리는 40년간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시골집은 낡았지만 정이 깊은 곳이었다. 마당에는 내가 직접 심은 감나무가 있었고 텃밭에는 상추며 고추며 온갖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장독대에는 내가 담근 간장, 된장, 고추장이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고 있었다. 이것들 다 어떻게 하지? 나는 장독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남편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들 집에 가져가면 되지. 요즘 아이들 이런 거 귀하게 여긴다던데. 그렇게 우리는 트럭을 빌려 짐을 실었다. 장독대의 항아리들,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들, 그리고 마당의 화분들까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들 가족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믿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나는 처음으로 아들의 아파트를 봤다. 32층 고급 아파트 단지.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천장에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우리 아들 정말 잘 사네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며느리가 나왔다. 그녀는 흰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목에는 금목걸이가 반짝였고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어서 오세요.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그 느낌을 무시하려 했다. 아마 내가 예민한 것일 거라고.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시선이 우리가 가져온 짐들로 향했다. 특히 장독대 항아리들을 보는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직접 담근 장이야. 3년 묵은 된장이랑 간장이고.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희 집은 그런 거 둘 데가 없어요. 베란다도 이미 다 차 있고.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유기농 된장도 백화점에 많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3년을 정성스럽게 띄운 메주, 1년을 기다린 된장. 그것들이 둘 데 없는 것이 되다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해? 그냥 버리세요. 아니면 시골집에 두고 오시든가. 버리라고? 나는 그 항아리들을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내 땀과 정성이 스며 있었다. 매일 아침 뚜껑을 열어 햇볕을 쬐게 하고 비가 오면 덮개를 덮어주고 장맛을 보며 소금 간을 맞추던 그 시간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옆에서 남편이 내 손을 꼭 쥐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하얗고 차갑고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 하얀 가죽 소파, 유리 테이블, 벽에는 거대한 TV가 걸려 있었고 곳곳에 명품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우와, 정말 깨끗하네. 남편이 감탄했지만 나는 불편했다. 이 집에는 생명의 기운이 없었다. 흙냄새도 풀냄새도 햇빛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 에어컨 바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어머님, 아버님 방은 이쪽이에요. 며느리가 안내한 방은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 같았다.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였다. 여기가. 네, 죄송하지만 집이 넓지 않아서요. 그래도 침대는 새로 샀어요. 나는 그 방 안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다. 창문이 없어서 환기도 안 될 것 같았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까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첫 저녁 식사는 어색했다. 며느리가 주문한 피자와 치킨이 식탁에 놓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저녁을 해도 될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이렇게 먹는 게 편해요. 요즘 누가 집에서 요리해요? 하지만 어머님, 부엌은 제가 관리하는 공간이에요. 다른 분이 들어오시면 좀 불편해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부엌. 평생 내가 주인이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왔다. 중학생인 큰 손주와 초등학생인 작은 손주. 나는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왔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하지만 아이들은 나를 힐끗 보더니 고개만 까닥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애들이 좀 낯을 가려서요. 아들이 변명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은 낯을 가리는 게 아니었다.
그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 없는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봤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시골집에서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할 일이 없었다. 창문 없는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면 그 큰 공간이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최소한 설거지나 청소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싱크대를 열자 온갖 수입 식기들이 가득했다. 하나하나가 비싼 것들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닦기 시작했다. 어머님, 갑작스런 며느리의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랐다.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다.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다. 어머님, 제가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다가와 내 손에서 접시를 빼앗았다. 이거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혹시 깨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미안해.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냥 방에 계세요. 제발. 나는 주방에서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나는 단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아들아, 엄마가 뭘 좀 해야 할 텐데. 심심해서 못 살겠구나.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다. 엄마, 그냥 쉬세요.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실 때가 됐어요. 편하게? 나는 그 말이 이상했다. 편하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평생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 마음이 편했다. 뭔가를 만들고 가꾸고 돌보는 것이 나의 삶이었다. 그래도 엄마, 저 늦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아들은 서둘러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점심 무렵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진한 향수를 뿌렸다. 어머님, 저 친구들 만나러 가요.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참, 아버님께도 전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남겨졌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과 둘이 남겨졌다. 남편은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봤다. 온갖 수입 식재료들이 있었다. 치즈, 와인, 올리브 오일. 하지만 내가 익숙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된장도 고추장도 김치도 없었다. 점심은 뭘 먹지?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냉장고에서 계란과 파를 꺼냈다. 최소한 계란말이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프라이팬을 어디서 꺼내야 할지 몰랐다. 부엌 서랍을 열면 온갖 낯선 도구들이 있었다. 커피 머신, 와인 오프너, 이름 모를 조리기구들. 이 집에는 제대로 된 부엌 칼도 없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나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였다. 남편과 나는 작은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당신 괜찮소?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적응하면 되겠지.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오후가 되자 손주들이 학원에서 돌아왔다. 나는 반갑게 맞이했다. 얘들아, 할머니가 간식 만들어줄까? 큰 손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뭐라도. 할머니,
저 숙제해야 해요. 작은 손주도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저녁이 되어 며느리가 돌아왔다. 그녀는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모두 명품 브랜드 로고가 찍힌 것들이었다. 오늘 대박이에요. 세일해서 가방 하나 샀어요. 원래 500만 원인데 300만 원에. 그녀는 신나서 가방을 꺼내 보여줬다. 나는 그 가방을 보며 속으로 계산했다. 300만 원이면 시골에서 몇 달은 살 수 있는 돈이었다. 저녁은? 아들이 들어오며 물었다. 오늘 피곤해서 못해요. 그냥 시켜 먹어요. 또 배달 음식이었다. 나는 점점 이 생활에 질려가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새벽에 일어나 할 일 없이 거실을 배회하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고 저녁에는 배달 음식을 먹고 밤에는 창문 없는 방에서 잠을 청했다. 남편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원래 밖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시골에서는 밭일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갈 곳이 없었다. 당신, 나 답답해서 못 살겠소. 남편이 어느 날 말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조금만 참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물었다. 얘야, 내가 텃밭이라도 좀 가꾸면 안 될까? 아파트 단지에 작은 공동 텃밭이 있던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거 신청하려면 대기가 몇 년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 이미지에도 안 좋아요. 다른 집들은 다 깔끔하게 사는데 우리 집만 흙 묻은 채소 가져오면. 이미지? 나는 그 단어가 낯설었다. 흙 묻은 채소가 이미지에 안 좋다니. 그렇다면 마트에서 비닐로 포장된 채소는 이미지에 좋단 말인가? 그럼 내가 뭘 하면 되겠니?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냥 조용히 계세요. 친구들 올 때 불편하지 않게 조용히 있으라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나는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다. 소리내지 말고 눈에 띄지 말고 존재감을 지워야 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지 않으려 입을 막으며 울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최소한 손주들과는 가까워져야겠다고. 그래야 이 집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큰 손주의 방문을 두드렸다. 얘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할까?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잠깐만. 문이 열렸다. 큰 손주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를 봤다. 뭔데요?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까 했어. 떡볶이라든지. 할머니가 만든 떡볶이요? 아니요. 전 밖에서 사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부엌에 들어가지 말래요. 그래도 할머니 진짜 바빠요. 숙제도 많고 학원도 가야 하고. 나중에요. 문이 닫혔다. 나는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작은 손주도 마찬가지였다. 그 아이는 나보다 스마트폰과 게임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2달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다. 나는 작은 방에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머님, 오늘 친구들 오는데 방에 계시면 안 될까요?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에 갇혀 있으니 더 답답했다. 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귀를 찔렀다.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시부모님이 같이 사셔서 좀 불편해. 솔직히 집도 좁아 보이고. 에이, 그래도 효녀네. 무슨 효녀야. 그냥 남편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스트레스야.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 나는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와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우리가 짐이구나. 우리가 부담이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다. 당신 우리 다시 시골로 돌아가는 게 어때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소. 하지만 아들이 뭐라고 하겠소? 아들보다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도 조금만 더 있어 보자고. 적응하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적응 같은 건 없을 거라는 걸. 이 집에서 우리는 영원히 이방인일 것이라는 걸.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나는 시장에 다녀왔다. 며느리 몰래 재래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샀다. 저녁에 된장찌개라도 제대로 끓여주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부엌에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다. 물을 썰고 두부를 자르고 멸치로 육수를 냈다. 된장을 풀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이 냄새지. 이게 집밥 냄새지. 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님, 며느리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부엌으로 달려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녁 준비하고 있어. 오늘은 내가. 어머님, 제가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냄새, 온 집안의 된장 냄새가.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거 다 버려요. 뭐? 다 버리라고요.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버리라니. 얘야, 이건. 어머님, 제발이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 부엌이고 제 공간이에요. 왜 자꾸 침범하세요? 침범? 나는 그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쏟아졌다. 얘야.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뭔가를 하고 싶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루 종일 방에 갇혀서 숨만 쉬고 있으라는 게 말이 되니? 어머님, 그건 내가 여기 온 게 잘못이었어. 미안해. 나는 앞치마를 벗어 식탁에 던졌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야. 그냥 짐이지.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이제 알겠어.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무슨 일이요? 당신, 우리 내일 짐 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갑자기 왜? 이 집에서는 못 살겠어요. 나는 사람이지 짐이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새벽녘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도 존엄이 있다고. 하지만 운명은 나에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거실로 나왔다. 아들이 퇴근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앉았다. 아들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왜요, 엄마? 엄마랑 아빠. 다시 시골로 돌아가려고.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갑자기 왜요?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불편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래요? 아들아.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다.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다 느껴. 며느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주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너도 우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는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부른 거 아니니? 아들이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또다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새로 산 것 같았다. 오늘 이거 샀어요. 어때요? 한정판이에요. 그녀는 신이 나서 가방을 아들에게 보여줬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 투자예요. 명품은 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한정판 가방을 사는 돈이 있으면서 내가 만든 된장은 버리라고 했다. 그 모순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얘야. 나는 며느리를 불렀다. 그 가방 얼마니? 500만 원이요. 왜요? 500만 원.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 돈이면 시골에서 1년은 살 수 있어. 아니, 어쩌면 2년도.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그건 시대가 다르잖아요. 요즘은 이런 게 필요해요. 사회생활 하려면. 사회생활?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나도 평생 사회생활했어. 동네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품앗이하고 서로 돕고 살았지. 그런데 단 한 번도 500만 원짜리 가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시대가 달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님 세대랑 우리 세대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요. 남들 눈치 보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님은 모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뭘 몰라? 나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내가 몰라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니? 내가 몰라서 내 음식을 버리라고 하고, 내가 몰라서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어머님, 말해봐. 내가 뭘 모르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폭발했다. 어머님은 요즘 세상을 몰라요.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브랜드가 뭔지도 모르고, SNS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라요. 어머님은 그냥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래, 나는 옛날 사람이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된장 담그고, 김치 담그고,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옛날 사람.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됐니? 잘못된 게 아니라. 며느리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여기 계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에요. 공간도 좁아지고 친구들 부르기도 불편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어요. 부담? 네, 부담이에요.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요양원이나 시골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을까요?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가 내 안에서 무너졌다.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은 거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니? 내가 짐이니? 내가 쓰레기니? 어머님. 아들이 일어났다. 엄마, 진정하세요. 와이프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니? 나는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나를 낳고 키운 게 잘못이었니?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한 게 잘못이었니? 내 학비 대느라 논밭 팔아가며 고생한 게 잘못이었니?
엄마, 대답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니? 엄마,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어요. 너는 침묵했잖아. 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와이프가 나를 모욕할 때 너는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지 않았어. 내 와이프가 내 음식을 버리라고 할 때도, 내가 부엌에 못 들어가게 할 때도 너는 그냥 침묵했어. 그게 더 비겁한 거야.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내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의 남편일 뿐이니까. 엄마, 됐어. 나는 손을 저었다. 이제 됐어. 나도 알겠어.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나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봤다. 얘야, 너는 지금 행복하니?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뭔 소리예요? 명품 가방 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SNS에 올리면 너는 진짜 행복하니? 그건 어머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관없지.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 우리 떠나요. 지금 당장. 지금요? 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으면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짐 싸요. 우리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낡은 사진 몇 장. 짐을 다 싸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가시려고요? 그래. 나는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어디로 가실 건데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도 침묵했다. 우리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엄마, 아들이 불렀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게 너희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을 것 같구나. 엄마, 아들아. 나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게.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우리는 그렇게 집을 나왔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앞만 보고 걸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게 내버려뒀다. 당신 괜찮소? 남편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1층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오랜만에 자유를 느꼈다. 어디로 갈까요? 남편이 물었다. 집으로 가요. 우리 진짜 집으로. 시골집 말이요?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 우리가 우리로 살 수 있는 곳. 우리는 택시를 탔다. 기사님이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자식들에게 짐 취급당하며 존엄을 잃어가는 사람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존엄을 되찾을 것이다. 어떻게든. 2부 재건. 6장 귀환. 새벽 5시. 시골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나와 남편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공기가 달랐다. 서울의 차갑고 인공적인 공기가 아니라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인 촉촉한 공기였다. 다 왔소.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 다 왔어요. 우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논두렁을 따라 마침내 우리 집 대문 앞에 섰다. 40년을 살았던 집. 대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반가웠다. 이곳은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이곳은 나를 짐 취급하지 않았다. 열쇠가 어디 있더라. 남편이 주머니를 뒤지다가 열쇠를 꺼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다. 마당으로 들어서자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가지마다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감나무가 열매를 맺었네요. 나는 그 나무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눈물이 났다. 이 나무는 나를 기다렸구나. 이 집은 나를 기다렸구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다. 3달 동안 비어 있었으니 당연했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당신 일단 쉬어요. 내가 청소할게요. 아니요. 같이 해요. 남편과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고 이불을 널었다. 손이 움직이니 마음이 편해졌다. 서울에서는 할 일이 없어 답답했는데 이곳에서는 할 일이 넘쳐났다. 해가 뜨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어머, 돌아오셨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그래요. 다시 왔어요. 서울은 어떻고? 아들 집은 좋던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았어요. 하지만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네요. 아주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하지만 묻지는 않았다. 그럼 그렇지. 금이 환영하셨네요. 저녁에 보리차 가지고 올게요. 오랜만에 수다나 떨어요. 고마워요. 그날 하루는 청소와 정리로 보냈다. 장독대를 확인하니 항아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된장이 더 잘 익어 있었다. 이 냄새. 나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서울에서 며느리가 집에 냄새가 밴다며 싫어하던 바로 그 냄새. 하지만 나에게 이 냄새는 삶의 냄새였다. 정성의 냄새였다. 존엄의 냄새였다. 저녁이 되자 나는 부엌에 섰다. 오랜만에 내 부엌에 서니 편안했다. 여기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었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텃밭에서 캐온 무와 감자를 넣고 장독대에 된장을 풀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이네요.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그리고 갓 지은 밥. 서울에서 먹던 배달 음식이나 비싼 수입 식재료보다 훨씬 맛있었다. 당신, 남편이 말했다. 우리, 잘한 거겠지요? 네, 잘한 거예요. 나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여기가 우리 자리예요. 여기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았고 귀뚜라미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텃밭으로 나갔다. 석 달 동안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했지만 여전히 몇몇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고추, 상추, 파. 나는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땀이 흘렀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다. 서울에서는 할 일이 없어 몸이 근질거렸는데 이곳에서는 손이 바빠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동네 청년이 서 있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코로나 이후 귀농한 젊은이였다. 민수 아니니? 잘 지냈어? 네, 어머니. 서울 다녀오셨다며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지. 나는 애매하게 웃었다. 그것보다 너는 농사가 잘 되고 있니? 그게 말이에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로컬 푸드, 친환경 농산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팔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냥 마트 가서 사 먹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판다? 흥미로웠다. 어머니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어머니 장솜씨는 동네에서 유명하잖아요. 그거 온라인으로 팔면 대박 날 것 같은데. 내가 온라인으로? 나는 웃었다. 나는 그런 거 몰라. 스마트폰도 겨우 쓰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시니어 창업 지원도 많고 정부에서 교육도 해줘요. 시니어 창업. 그 단어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나를 위해 산 적은 없었다. 생각해 볼게. 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민수는 밝게 웃으며 돌아갔다. 그날 오후 나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항아리들을 바라봤다. 된장, 간장, 고추장. 모두 내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다. 이걸 파는 거라. 처음에는 어색했다. 이건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이웃과 나누려고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도 나쁘지 않았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인정받고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당신. 나는 마루에 앉아있던 남편을 불렀다. 나 장사 한번 해볼까 해요. 장사? 네. 내가 담근 장을 팔아보려고요. 남편이 깜짝 놀랐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손주들 보살피고 집안일만 하다가 늙는 게 아니라 나만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시오. 내가 도울게. 고마워요.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먼저 민수를 찾아가 온라인 판매에 대해 물어봤다. 민수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설명해줬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로 홍보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팔아요. 포장만 잘하면 전국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몰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진 찍는 법, 글 쓰는 법,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네. 저도 어머니한테 배울 게 많으니까요. 서로 도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다음 주부터 나는 매일 민수의 집으로 갔다. 민수는 컴퓨터를 켜고 스마트폰을 꺼내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다.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앱이 뭔지도 몰랐다. 어머니, 여기 카메라 버튼 누르시고, 여기,
이거? 아니요, 그 옆에. 아, 이거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70평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처음은 아니었다. 며느리에게 배웠던 것, 아들에게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할 수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장독대 앞에서, 텃밭에서, 부엌에서 햇빛을 받는 된장 항아리, 막 수확한 상추, 갓 끓인 된장찌개. 어머니, 사진 진짜 잘 찍으세요. 민수가 감탄했다. 이런 감성 있는 사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그래. 네. 특히 할머니의 손맛, 전통 방식, 이런 거 요즘 대세거든요. 나는 신기했다. 며느리가 옛날 사람이라며 무시하던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었다니.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법도 배웠다. 처음에는 어설펐다. 오늘 메주를 쑤었어요. 콩을 삶아서. 하지만 민수가 조언해줬다. 어머니, 이야기를 넣으세요. 어머니의 경험, 어떻게 배웠는지, 왜 이 방법이 좋은지. 나는 다시 썼다. 메주 쓰는 법은 시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50년 전 시집 와서 처음 메주를 쓸 때가 생각나네요. 콩을 하루 동안 불리고 푹 삶아서 으깹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아직도 손에 남아 있어요. 완벽해요. 민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여요.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민수가 지어줬다. 할머니의 된장 이야기. 이름이 너무 긴 거 아니니? 아니에요. 요즘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매일 사진을 올렸다. 장독대의 아침 풍경, 텃밭의 채소들,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 그리고 짧은 이야기를 덧붙였다. 처음 일주일은 반응이 없었다. 팔로워도 10명이 채 안 됐다. 민수야, 이거 하는 게 맞는 거니? 어머니, 처음에는 다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어느 날 댓글이 달렸다. 와, 진짜 전통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요즘 이런 거 보기 힘든데. 할머니 손만 느껴져요.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혹시 구매 가능한가요? 나는 그 댓글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낯선 사람들이 내 된장에 관심을 보인다니. 민수야, 이거 정말 살 수 있게 할 수 있어? 당연하죠. 스마트 스토어 만들어 드릴게요. 민수는 열정적으로 도와줬다.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고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 결제 시스템을 연결했다. 어머니, 가격은 얼마로 할까요? 가격? 나는 고민했다. 평생 장을 담갔지만 팔아본 적은 없었다. 그냥 적당히? 안 돼요. 어머니 정성을 생각하면 너무 싸게 팔면 안 돼요. 민수는 시장 조사를 했다. 온라인에서 파는 전통 된장 가격을 비교하고 원가를 계산했다. 어머니, 1kg에 2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2만 원?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공장 된장이 아니라 3년 숙성 전통 된장이에요. 이 가격도 싼 거예요. 나는 여전히 불안했다. 하지만 민수를 믿기로 했다. 드디어 스토어를 오픈했다. 상품은 3가지였다. 1. 3년 숙성된 된장 1kg 2만 원. 2. 2년 숙성 간장 500ml 1만 5천 원. 3. 묵은 고추장 500g 1만 8천 원. 사진도 올렸다. 장독대 앞에서 찍은 항아리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장의 표면, 그리고 내 손으로 장을 뜨는 모습. 설명도 정성스럽게 썼다. 70대 할머니가 50년간 담가온 전통장입니다. 콩은 우리 땅에서 키운 것으로 화학 조미료나 첨가물 없이
오로지 시간과 정성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첫날은 주문이 없었다. 이틀째도 없었다. 민수야, 역시 안 되는 건가? 어머니,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홍보가 필요해요. 민수는 내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여러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로컬 푸드 그룹, 친환경 생활 카페, 전통 음식 동호회.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어머니, 주문 들어왔어요. 민수가 흥분해서 전화했다. 진짜? 네. 된장 2개, 간장 하나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로 누군가 내장을 산다니. 민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그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포장을 준비했다. 된장을 깨끗한 용기에 담고 간장은 병에 넣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지로 감쌌다. 당신,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자랑했다. 그래, 대단하오. 남편도 미소를 지었다. 당신, 요새 참 행복해 보이요. 네, 행복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나를 위한 일을 하니까요. 한 달 후, 주문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하루에 1~2개였는데, 이제는 하루에 5개, 10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리뷰가 달리기 시작했다. 대박이에요. 진짜 집에서 만든 된장 맛이 나요. 이제 마트 된장은 못 먹겠어요. 할머니, 간장 너무 맛있어서 그냥 밥에 비벼 먹었어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서울 사는데 이거 먹으니까 고향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나는 그 리뷰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낯선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한다니. 내 정성을 알아준다니. 며느리는 내 음식을 버리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내 음식을 돈 주고 사서 먹었다. 어머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명 넘었어요. 민수가 신이 나서 알려줬다. 1,000명? 네. 요즘 할머니 인플루언서 대세예요. 특히 어머니처럼 진짜 스토리가 있는 분들이 인기 많아요. 나는 신기했다. 나는 그저 내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좋아해줬다. 어느 날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다. 할머니, 제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요. 할머니 된장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대량 구매 가능할까요? 레스토랑? 나는 깜짝 놀라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이거 진짜야? 어머니, 대박이에요. 이거 받으셔야 해요. 근데 대량으로는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어머니, 지금 장독대에 얼마나 많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나는 고민했다. 장을 파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팔면 내 손이 닿지 않는 공장 제품처럼 되는 건 아닐까? 민수야, 나는 공장처럼 만들 수는 없어.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레스토랑에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소량만 가능하다고요. 나는 레스토랑 주인에게 연락했다. 소량만 가능합니다. 한 달에 10kg 정도요. 대신 정성껏 만든 거라 품질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좋습니다. 품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격에 계약하겠습니다. 계약.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뿌듯했다. 민수가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해줬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사업 계약을 했다. 어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마루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다. 당신, 나 정말 대단하지 않소? 남편이 웃었다. 그래, 대단하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럽소. 나도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별을 보며 말했다.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뭐라고? 나는 그냥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에요. 나는 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맛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 정말 달라졌소. 네, 달라졌어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날 밤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다. 며느리가 보면 뭐라고 할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놀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다. 이제 며느리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었다. 석 달이 지났다. 나의 작은 사업은 안정 궤도에 올랐다. 매일 주문이 들어왔고 리뷰는 계속 쌓였다. 별점은 평균 4.9였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사람을 구해야 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는 고민했다. 누군가를 고용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민수야, 나는 회사 사장이 될 생각은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어. 그럼 마을 분들이랑 협동조합 만드는 건 어때요? 협동조합? 네. 어머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을 할머니들이 같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어머니가 레시피랑 노하우를 나눠주시고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다음 날 나는 마을 회관으로 갔다.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얘들아, 나 제안 하나 할 게 있어.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서울에서 겪은 일, 돌아와서 시작한 사업, 그리고 함께하고 싶다는 제안.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다. 온라인으로 판다고? 그게 되겠어?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꺼내 스토어를 보여주자 다들 놀랐다. 어머, 리뷰가 이렇게 많아? 진짜 사람들이 이거 사 먹어? 얘들아, 우리 장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이제 그걸 알아줄 사람들이 생긴 거야.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나도 할래. 나도 끼워줘. 나도요. 순식간에 5명의 할머니가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는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름은 민수가 지어줬다. 흙의 할머니들. 이름 좀 더 세련되게 지을 수 없어? 아니요, 이게 좋아요. 흙에서 난 것, 할머니들이 만든 것. 정직하고 진실하잖아요. 나는 할머니들에게 내 노하우를 나눠줬다. 매주 쓰는 법, 장 담그는 법, 온도와 습도 관리하는 법. 이게 비법인데 꼭 기억해. 매주는 너무 뜨거운 곳에 두면 안 돼. 그리고 장을 담글 때는 반드시 햇볕 좋은 날에 해야 해. 할머니들은 열심히 메모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모두를 둘러봤다. 정성이야. 우리 손에는 평생의 경험이 담겨 있어. 그 경험이 곧 맛이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우리는 역할을 나눴다. 각자 집에서 장을 담그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포장을 함께 했다. 마을 회관이 우리의 작업장이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서 각자 만든 것을 옮기고 포장하고 라벨을 붙였다. 그리고 수다를 떨었다. 내가 이 나이에 사업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러게. 우리 자식들도 놀랄 거야. 놀라라지. 우리가 뭐 늙어서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한 달 후 협동조합의 매출은 내가 혼자 할 때의 3배가 되었다. 주문은 계속 늘었고 우리는 바빴지만 행복했다. 어머니, 이번 달 수익이 나왔어요. 민수가 계산서를 보여줬다. 한 분당 평균 80만 원 정도 되네요. 8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이건 누가 준 돈이 아니었다. 내가 벌어들인 돈이었다. 얘들아, 오늘 내가 쏜다. 나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다. 뭘 쏘게? 삼겹살. 회관에서 고기 구워 먹자. 우리는 그날 밤 고기를 구워 먹으며 축배를 들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흘개 할머니들을 위하여.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있잖아. 나 며느리한테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어. 나도 돈 벌고 있다고. 며느리가 뭐래? 깜짝 놀랐지. 시어머니가 온라인 장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도 변해야 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나도 못한 일을 해내다니. 당신도 대단해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은 날 믿어줬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장독대 앞에 섰다. 달빛 아래 항아리들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었다.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고마워. 나는 항아리에게 속삭였다. 내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어. 사업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서울을 떠난 후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들아,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 너는? 저도 잘 지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사실은 인터넷에서 어머니 기사를 봤어요. 기사? 네. 70대 할머니가 온라인으로 전통장 판매에서 대박 났다는 기사요. 사진을 보니까 어머니시더라고요. 나는 그 기사를 몰랐다. 민수가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아, 그랬구나. 어머니, 대단하세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하다 보니 되더라.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됐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내려가도 될까요? 나는 망설였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아들이었소? 네. 뭐래? 미안하대요. 그리고 만나고 싶대요. 당신 마음은 어떠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를 필요 없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흔들렸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그래도 내가 낳고 키운 아이인데. 며칠 후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였다. 어머님,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거만함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기사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니. 저는 어머님을 너무 무시했어요. 나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지금 내가 성공했으니까 미안하다는 거니? 내가 만약 실패했으면 여전히 무시했겠지? 어머님, 얘야, 나는 내 인정을 받으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시작한 거야.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더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다. 어머님, 저 요새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허영에 빠져 있었는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명품 가방 사는데 돈 쓰면서 정작 가족은 소홀히 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느라 정작 남편이랑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걸 깨달았으면 됐어. 이제라도. 어머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기회는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거야. 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님, 얘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 서로 간섭하지 말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아들이 정말로 찾아왔다. 토요일 오후, 낯익은 차가 집 앞에 섰다.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손주들이 내렸다. 며느리는 없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와 내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붉어 있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는 아들을 내려다봤다. 내 아들, 한때는 내 전부였던 사람. 일어나.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어.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너 진심이니? 네, 어머니. 진심입니다. 그럼 대답해봐. 너는 왜 그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비겁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냥 도망친 거였어요. 계속해. 저는 와이프의 눈치를 봤어요. 와이프를 화나게 하면 집안이 시끄러울까봐. 그래서 어머니를 희생시킨 거예요. 나는 아들의 솔직함에 조금 놀랐다. 그걸 이제 깨달았니? 네.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손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 저희도 잘못했어요. 큰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를 무시해서 죄송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기사 보고 학교에서 자랑했어요. 우리 할머니 대박 났다고. 작은 손주가 덧붙였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자랑하는 거니? 내가 실패했으면 창피했겠지? 아니에요, 할머니. 큰 손주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성공했든 안 했든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에 내 마음이 조금 녹았다.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자. 우리는 마루에 앉았다. 나는 옥수수차를 따라 주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좋다. 작은 손주가 마당을 보며 말했다. 서울보다 훨씬 좋아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렇지?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할머니, 저희도 가끔 놀러 와도 돼요? 그래. 와도 좋아.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요? 그래. 나름대로. 대단하세요. 어머니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나는 아들을 똑바로 봤다. 아들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야. 장을 만드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그게 내 정체성이야. 알아요, 어머니. 그게 맞아요.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네, 어머니.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이들의 학교 생활, 아들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는 왜 안 왔니? 내가 물었다. 와이프는 아직 어머니를 뵐 용기가 안 난대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래.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해질 무렵 아들이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끔은. 하지만 자주는 말고.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존경?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들의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았다. 당신 괜찮소? 남편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뭐가? 과거가요.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2달 후 문제가 생겼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다. 왜 그래? 인터넷에 악성 리뷰가 올라왔어요. 악성 리뷰? 민수는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누군가 별점 1개를 주고 이렇게 썼다. 이거 사기예요. 전통 방식이라더니 그냥 공장에서 만든 것 같아요. 맛도 별로고 비싸기만 해요. 절대 사지 마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더 있어요. 민수가 다른 리뷰들을 보여줬다. 비슷한 내용의 악성 리뷰가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이거 조직적이에요, 어머니.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누가 왜? 아마 경쟁업체일 거예요. 요즘 어머니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나는 허탈했다. 악의적인 공격을 받을 줄은 몰랐다. 어떡하지? 일단 해명글을 올려야 해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한테 리뷰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다. 얘들아, 큰일 났어.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뭐? 우리가 사기꾼이라고? 옆집 할머니가 분노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가만둘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나는 고민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었다. 민수야, 우리 공장 견학 프로그램 하면 어때? 공장 견학요? 응.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주는 거야. 투명하게.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완벽해요. 그거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면 대박일 것 같아요.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다. 다음 주 토요일 고객들을 초대했다. 10명이 신청했다. 어서 오세요. 나는 마을 회관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가 어떻게 장을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장독대로 안내했다. 이게 바로 우리 장독대예요. 각 항아리마다 숙성 기간이 다르죠. 이건 3년, 이건 2년. 고객들이 감탄했다. 와, 진짜 전통 방식이네요. 냄새부터가 다르다. 우리는 매주 쓰는 과정도 보여줬다. 콩을 삶고, 으깨고, 모양을 만들고, 말리는 과정. 이 모든 게 손으로 이루어져요. 기계 같은 거 없어요. 한 고객이 물었다. 그럼 그 악성 리뷰는 뭐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이 직접 보신 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만들어요. 믿어요, 할머니. 고객들은 우리를 응원했다. 그리고 그날 체험한 내용을 SNS에 올렸다. 진짜 전통 방식 맞아요. 직접 보고 왔어요. 악성 리뷰는 거짓말이에요.
할머니들 화이팅! 민수가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 제목은 이랬다. 70대 할머니의 정직한 장 만들기 우리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조회수가 10만, 20만, 50만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들 너무 멋있어요. 응원합니다. 악성 리뷰 단 사람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장인이에요. 일주일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악성 리뷰는 신고를 통해 삭제되었고 오히려 우리에게 동정과 응원이 쏟아졌다. 주문은 전보다 2배로 늘었다. 어머니,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민수가 신나서 말했다. 그래, 정직이 이긴 거구나. 나는 뿌듯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정면으로 맞섰고 결국 이겼다. 얘들아, 오늘 회식이다. 나는 할머니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잘 싸웠어.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1년이 지났다. 흙의 할머니들은 이제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갔고 신문 인터뷰도 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 백화점 식품관에 입점하시겠어요? 백화점이요? 나는 놀랐다. 백화점이라니. 네. 요즘 로컬 푸드, 전통식품이 대세거든요. 할머니들의 스토리도 있고 완벽해요. 나는 할머니들과 의논했다. 어떻게 생각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백화점에 들어가면 우리가 더 바빠질 텐데. 바빠도 좋아. 우리 솜씨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 우리는 입점하기로 결정했다. 백화점 오픈 행사 날 나는 서울로 올라갔다. 1년 만에 서울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차갑고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억누르지 못했다. 나는 더 이상 이 도시에 소속될 필요가 없었다. 백화점 식품관에는 우리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흙의 할머니들 50년 전통의 손맛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여기 사진 찍으세요. 민수가 카메라를 들었다. 나는 우리 상품들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 된장, 간장, 고추장.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이었다. 오픈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기자들도 왔고 유명한 요리사도 왔다.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한 기자가 물었다. 비결이요? 그냥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정성으로. 70대에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는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존엄을 찾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가 짐 취급받다가 그게 싫었어요.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나고 나는 혼자 백화점을 나왔다. 거리를 걷다가 문득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나는 잠시 그곳을 바라봤다. 32층 어딘가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잘 지내고 있겠지. 나는 더 이상 그리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나는 돌아서서 기차역으로 향했다. 시골로, 내 집으로, 내 삶으로.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겼다. 내가 이겼어. 나는 며느리의 물질주의를 이겼다. 아들의 비겁함을 이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두려움을 이겼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소? 대성공이에요. 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해냈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자랑스럽소, 당신. 나도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나는 장독대 앞에 앉아 별을 봤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쏟아질 듯 빛났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에필로그 존엄의 의미. 2년 후, 흙의 할머니들은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우리는 여러 백화점에 입점했고 온라인 매출도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행복했다는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장독대로 갔다.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장맛을 보고 햇빛을 쬐게 했다. 그 일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들과의 모임도 계속되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포장도 하고 수다도 떨고 서로의 삶을 나눴다. 있잖아, 나 손주가 또 놀러 온대. 옆집 할머니가 말했다. 이번에는 친구들도 데려온대. 할머니 장 자랑하고 싶대. 그래, 잘 됐네. 너희 아들은 어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가끔 연락해. 그리고 가끔 놀러와. 근데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 그게 제일 좋지.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다. 긴 편지였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반성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사의 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명품 가방이나 SNS 좋아요가 아니라 정직하게 사는 것, 가족을 소중히 하는 것, 스스로에게 떳떳한 것. 어머님은 제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다. 안도감 때문이었다. 며느리도 변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 얘야, 나는 내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그걸 통해 뭔가를 배웠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 잘 살아라. 정직하게, 떳떳하게. 민수는 이제 나의 사업 파트너가 되었다. 그는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어머니, 저 서울 가는 것보다 여기서 어머니랑 일하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도구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도구도 중요해. 하지만 그걸 쓰는 사람의 의지가 더 중요하지. 어느 가을날 나는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반짝였다. 참 평화롭다. 나는 눈을 감았다. 2년 전 그 새벽이 떠올랐다. 강철문이 닫히던 소리, 차가운 대리석 바닥,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다. 당신, 남편이 옆에 앉았다. 뭘 생각하오? 과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일을 후회돼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 고통도 때로는 선물이 되는구려. 맞아요. 고통은 나를 깨웠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 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당신 행복하오? 남편이 물었다. 네, 행복해요. 나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나도요.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소. 우리는 마주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는 작은 축제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도 초대했다. 흙의 할머니들 2주년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나는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감도 미래도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제 자신의 용기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예요.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할머니들이 외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잠시 멈췄다. 우리의 존엄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날 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장독대 앞에 섰다. 달빛이 항아리들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항아리 하나의 뚜껑을 열었다. 깊고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다. 너희 덕분이야. 나는 속삭였다. 너희가 나를 구해줬어. 너희가 내게 존엄을 돌려줬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항아리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엄마, 할머니, 며느리가 아닌 나로서 나는 마침내 나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